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에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급변하는 외교 안보 지형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남북 평화 무드에 주변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반도 정세 주도권 확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외교전 열기가 뜨겁습니다. 당사국인 우리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 그리고 안보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하정렬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정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런데 회담 결과에 대해 나라별로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주변국 입장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하 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결한국, 통북한, 조수석 앉기 이렇게 세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서 결속을 할 것인가? 네. 북한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긴밀하게 통할 것인가?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하는 차에 조수에 어떻게 앉을 것인지 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단어인가요? 예. 네. 네, 의미가 또 색다른 것 같고요. 네. 네, 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큰 찬사를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지금 긴장 국면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촉즉발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와 같이 상정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러한 변화가 이제는 뭐 얼음이 녹고 봄을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역사 각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와 관계된 각 국가별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는 다소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본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 그 영어 단어를 이제 가르쳐 줬죠. 그 패싱이 아니라 스키핑. 네. 넘어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패싱이라든지 스키핑 때문에 우려했던 나라가 그동안 대한민국이었는데 네. 사실 일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사실 일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는 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골프 정상 회동을 했죠. 예. 거기서 이제 전달한 메시지는 일본의 국가 이익을 좀 잘 반영해 달라. 한마디로 첫째 이제 납치 문제를 네. 이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라든지 이런 걸로 북한과 합의를 하면 사실 이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상황은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시아 동맹국들의 입장도 적절히 고려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트럼프 예. 대통령도 그래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다 네. 이렇게 일본을 안심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러시아는 지금 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비핵화 국면에서 러시아를 일종의 모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끼어들지 않고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 사자 평화 협정 체계의 당사국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차후에 동북아 안보 질서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참여를 하겠다. 네. 지금 현재 육자 체제의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러시아의 관심은 주로 이제 가스나 철도나 그런 협력 같은 거에서 네.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주변국 정상들의 어떤 움직임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 미묘한 입장 차이로 미루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 각국의 셈법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본 박사님, 비핵화의 본 게임으로 불리게 되는 북미 대화 정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동북아의 주도권 유지가 최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 질문이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현재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이제 한국 정부의 그런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잘 받아서 그동안 2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과시해야지 미국이 동북아에서 계속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체의 변동을 가지고 오는 키는 이제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또 탄력 있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진도, 속도와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이제 북핵 문제 해결, 완전한 해결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미국이 계속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5분간 대화를 하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제 저희 젊은 세들이 하는 말로 굉장히 업된 그런 네.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죠. 예. 거기 미시간에 모인 지지자들이 노벨 하니까 별로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노련하고 그 정확한 외교라고 봅니다. 네. 우리는 평화를 가지겠다. 대신에 모든 공은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하면 일이 잘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잘 예.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미국의 첫 번째 조건은 미군의 지속적인 독일 주둔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영향력 감소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틀 속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독일의 통일은 89년도, 90년도 이 2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토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독에 두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이제 핵심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국 편이 되고 북한도 미국 편이 되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MD 체제에 가입한다든지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든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드 문제도 이제 중국에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네. 이 MD나 혹은 한미일 체제로 가는 전제 어떤 디딤돌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한 미군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바라는 지금 보고 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 이제 그렇게 강하게 철수하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입장을 아마 중국에도 전달할 것 같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북한을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중국의 봉쇄 정책을 위해서도 주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아마 전제로 해서 지금 비핵화 정책을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단지 통일이 된다면 북한 쪽으로 전진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 3, 4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지금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장소가 이제 몇 군데 막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서는 판문점도 지금 유리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뭐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참 그 아름다운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셨고 또 저는 그 다음 날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줄이 11시부터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만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축하한다 그랬고 이제 트위터도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그 판문점이 어떻겠냐? 왜냐하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비단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업적을 세운 것이 잘 알려질 뿐만 아니라 그 전시 상태에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그러나 그런 한반도 상황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전되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일 날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싱가포르랑 이제 몽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뀌어서 이제 트위터에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미국민들한테 물어봤죠.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러고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이제 같이 합동 기자회견을 할 때는 또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상징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워낙 그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그런 미디어의 그 효과를 잘 알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가지는 극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띄워보면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세기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이제 개최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소위 흥행을 띄운다 그럴까요? 그런 게 이어질 것 같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만약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북미 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나 미국으로 보나 또 북한 입장에서 이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트럼프. 그러면 이제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북한 핵의 비핵화에 대한 해법이 좀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불신을 바탕으로 전제 조건이 불신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저 친구 믿을만 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 신뢰를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 비핵화 회담을 아마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 북미 간의 비핵화 해법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간극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에서 타결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간극을 줄여서 타결은 되지만 이제 이행 과정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선패기 후보성을 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그 체제 보장안에 대한 요구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단 제기가 돼야지 사실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극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저는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의지가 일부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선패기 후 보상에서 선패기 중간 보상 정도는 가서 간극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리비아 해법 플러스 알파 얘기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북미 간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재 외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북한도 잘 알고 또 이미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또 미국하고도 동맹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간의 정보를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양쪽에 전해줘서 미국한테는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북한에게는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카드는 이런 걸 수 있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 간극은 협상의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중재자가 그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양쪽에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중국의 속내 정말 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이렇게 확실치 않은 그런 느낌이 항상 옵니다. 네. 중국의 비핵화 해법 그리고 속내 중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드라마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후에 많은 평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드라마틱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잘 짜여진 드라마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연이 초창기에는 한국과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주연을 포기하고 조연을 자처하면서 지금 주연을 미국과 북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도래하고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거는 드라마의 내용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채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한국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자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주연도 아닌 그리고 컨텐츠를 메꿔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중국이 양자 모두로 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네. 받는다랍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에서의 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국에 있어가지고선 중국이 어떤 마련한 하나의 체제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모든 상대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거의 육자회담을 언급하는 것도 과연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연과 드라마의 내용을 모두 채워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이 지금 다소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속내가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이었죠. 중국의 정찰기가 우리의 그 방공 식별구역에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진입을 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단 진입의 의미, 속내는 무엇일까요, 박사님? 물론 중국의 정찰기 저희 그 정찰 식별구역 그 진입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의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약간의 초조함을 좀 드러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육자회담 체제 연장선상에서 어떤 회담이 있다면 그 회담에 참가한 국가가 주변국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도 일본이나 러시아에 통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서 설명을 하러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예. 왕이 국무위원이 직접 간 거거든요. 저는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게 저희 이제 합의문에 있는 종전 협정의 체결은 3자 또는 4자로 하겠다는 것들이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금 주장은 우리가 휴전협정의 당사자인데 네. 심지어 한국은 그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빼놓고 4자 회담이 아닌 3자 회담을 추진할 수 있냐. 네. 이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초조해졌기 때문에 저희 카디드 진입 같은 그러한 일도 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초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 교수님,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동북아에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를 함께 협상에 드러내야 된다. 혹시 이런 주장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선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중국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쌍중단이라든지 쌍궤 병행이라 그래가지고서 주요한 내용은 결국 비핵화로 논의된 그 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선 비핵화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서의 어떤 평화 체제 그리고 평화 체제의 어떤 확실한 실질로서 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반도의 완전한 어떤 새로운 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입장인데요. 네. 따지고 보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중국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변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상당히 큰 영토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약 960만 평방킬로미터를 갖고 있는데 국경선이 약 2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되고 14개 국가 면을 접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은 주변 국가 관계에서의 어떤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상당한 외침과 내분의 어떤 과정을 겪어왔던 것이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하는 주변 국가의 관계는 자기의 어떤 관리 틀 안에서의 통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이것이 주변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미국의 철수를 전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시아와 유럽과 어떤 태평양으로 해서의 전략을 공히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요충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약적인 것이 한 면은 바다와 한 면은 군사적인 대국인 러시아와 그리고 또 한 면은 중앙아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패권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복잡 미묘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이 유리한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동북아에 있어가지고선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든지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가 된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요 두 가지를 협상 카드로 중국이 제시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보아왔던 모든 실체 결과물들이 중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예.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제재 그리고 외교적인 공세에 있어서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넓은 면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예.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자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의 내용을 중국 입장에서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네. 조연은 싫다는 거죠. 주연으로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주연의 조건으로서 주변국인 육자 회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틀을 바로 북경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문 박사님, 중국이 고려한 그러한 협상 어떤 주제보다 북한하고 미국이 중국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두 국가만이 고려하는 그런 회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인 것이죠. 만약에 네. 중국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면은 3자 정상회담이 됐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중국의 이제 국가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할 수도 있고, 네. 중국이 바라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중국의 주연이 아니거든요. 이제 황정민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죠. 그래서 청룡 영화제에서 주연 배우상을 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스태프들이 사려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놨을 뿐인데 하는 겸손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칭찬을 받았는데 중국도 그런 좀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것은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 네. 북한도 자제해야 되고 미국도 자제해야 된다 그랬고 쌍궤 병행을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비핵화 논의랑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동시에 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아젠다도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면은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기 예. 때문에 중국이 꼭 주연 배우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서 예. 이것을 꼭 본국이 모든 것을 쥐고 주도해 나간다보다는 이게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19차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시진핑 주석이 세계 국제 질서가 바뀌었다. 아름다운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 정책도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네.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과연 실천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과 거기에 따른 중국의 태도라고 봅니다. 네. 정강 박사님,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반도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 그리고 핵 실험, 그리고 도발에 의해 가지고선 그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 그 자체는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미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접촉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중 간의 접촉의 연장선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 내용 과정 속에서도 중국은 참여 대상국의 넘버1의 순위로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중심틀 안에서 그리고 모든 내용을 알고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복잡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육자회담의 무용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참여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를 줄이고 그 직접적인 관계 당사국인 남북과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든 간에 결과적인 문제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참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근데 것입니다. 만약 중국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협상이 도출된다면 중국과 북한 간에 좀 관계가 비상에 걸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중국의 목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리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일단 유엔에서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어떤 경제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역시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적어도 상당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목리가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네. 유출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길 좀 기대해 보면서요. 대북 관계 강화와 지분을 늘려 영내 영향력 확대와 미국 견제가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계속 사드 논란으로 대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 혹은 그들식의 주체 외교를 한다면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현 국면을 두고 일본이 더 초조할 것 같으냐, 중국이 더 초조할 것 같으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네. 저는 중국이 더 초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국면에서 누가 자기 이익을 가장 침해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현 국면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면 중국의 핵심 이익이 가장 많이 침해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일 초조한 여러 가지 지금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정상회담도 가능하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을 타진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전략은 G2 국가로서 세계 패권 국가로 빨리 도약하는 거예요. 네. 세계 패권 국가로 도약하려면 주변국을 먼저 패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패권화된 북한이 이제 미국 쪽으로 자꾸 이제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핵 문제에서 육자회담을 했으면 사실은 중국이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북미 이제 회담으로 가면서 자기 역할이 이제 극히 제한된 그런 걸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이제 더 하려고 이번에 이제 왕이 네. 부장이 이제 간 거잖아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조만간에 접촉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초조함을 활용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네. 여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의 흐름이 부각되고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접촉면이 다양해지면서 중국이 다소는 긴장을 하고 그리고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달 25일에 베이징을 방문한 내용은 네. 결국 북미 대화를 앞서가지고선 중국이란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앞서가지고선 한미 그 동맹이라든지 주한 미군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중국의 상대를 한 어떤 전략적인 태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보험을 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양자 간의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할 텐데요. 문제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북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와 어떤 미국이 생각하는 의도 속에서 중국의 의도가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 과정에서 그리고 한미의 어떤 정상의 만남이라든지 북미의 만남을 과정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뭐 더없이 좋겠지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중국 요인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조 박사님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을 뭐 지금 의견 주셨지만 오히려 역이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 패싱 이런 것들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비핵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불가역성을 확보해 주기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나라, 특히 뭐 유엔 안보리까지 승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북한에게 좀 더 안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 과정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핵 폐기를 하는 게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무기를 폐기하는 거는 쉽지만 재처리 시설 같은 거를 불능화시키고 폐기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이게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이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중국의 태도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패싱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은 남북 이 비핵화 국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또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거든요. 무역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 전쟁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조금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사실상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철강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한미 간에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안보 문제로 인한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중국에도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다고 중국이 희망적 생각을 가질 수 예.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것들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겠지만 저희는 사실 미중 이 관세 전쟁에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폐기를 그 자체로 해서 중국을 아까 말한 그런 목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제공조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데요. 속내가 복잡한 듯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은 내놨지만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 압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술렁대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이 노리는 거,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네,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일본이 그동안 안보 장사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 안보 장사의 주인공이 사실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정상 국가화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북한도 자기들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네. 있어서 상당히 대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 국가화 하겠다는 것은 자위대를 이제 보통 이제 군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싸울 수 있는 일본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북한이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북한이 하지 않겠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네. 보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아베가 추진하는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선 우려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한반도 문제는 일본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북중미 혹은 북한, 미국, 중국 이 3자 내지 4자 이야기가 나와도 일본 이야기는 좀 쏙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국면에서.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일본을 초조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도 이 국면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트럼프한테도 부탁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부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북일 정상회담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일본이 약간 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네. 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원장님께서 일본은 그래도 두 번째로 걱정하는 나라다. 제일 초조한 나라는 중국이라 그랬으니까 원장님 말씀을 듣고 일본 정부 관리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납치 문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했던 평양 선언을 이제 실현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일본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은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북한도 이제 번영의 길로 나오고 싶어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고 1965년도 박정희 정부의 모델을 따라서 네.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도 제2의 대한민국 같이 이제 산업화에 성공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일본이 생각하고 또 북한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전가림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전 체제가 이제 평화 체제로 옮기고 나면은 지금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이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한 예. 것이거든요. 유엔을 통해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이 또 전략적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위상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일본한테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조 박사님 지금 하 원장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을 향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는 그 북일 정상 외교 수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저는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수많은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죠. 네. 당장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 남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북중 정상회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협정 체결 문제가 일단 가시화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북일 네. 정상회담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봉윤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피랍자 문제, 무슨 북일 수교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과 일본 간의 그 의제로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를 새로운 의제를 붙이고 싶은데 네.
현재 비핵화 폐기 국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문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중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사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한국한테 위협이 되는 미사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한테는 그 위협으로서의 존재도 또 해소가 되는 게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면은 사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북한한테는 완전한 비핵화되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미사일 자체만으로도 일본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일본은 새로운 의제로서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북한의 규모 축소라든지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제로 상정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북일 정상회담은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본 박사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그 독일 통일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 번영을 생각해 본다면 그 유럽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도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유럽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중일이라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이 동북아시아라는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구성 국가들 간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공동체 멤버로 남고 싶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나름대로 정상국가, 보통국가가 될 인센티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세계에서 경제적인 면으로만 본데도 2등, 3등, 8등입니다. 네.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제 공동체가 어떻게 평화를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은 새 주요 국가들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러시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러시아 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굉장히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려고 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러시아는 우리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선언들이 다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도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러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베리아 개발이에요. 네. 그쪽에. 그래서 그쪽 개발에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가스를 포함해서 유류 자원들, 예. 그다음에 그 넓은 땅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의 협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으라고 보고요. 네. 이번은 14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14선언의 그 내용들이 일부가 포함이 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이번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한러 경제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러시아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안보 지형에서 객관적인 중재자로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만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정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네,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선 이슈를 선점하거나 주도하거나 관리를 하는 대상은 러시아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거부라든지 관건적인 요건, 그러니까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단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아마 제일 고려하는 것은 앞서 하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방 경제를 어떻게 부흥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네. 아마 관건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푸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또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14 공동선언의 어떤 연장선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북아의 미래 경제 구상 내용에 상당히 많은 일부분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 대상으로 이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4 공동선언이 있은 이후에 또 러시아는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항만에 대한 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 투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해 봅니다. 본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또 우리 정부의 신북방 경제 정책 이게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러 가스관 연결에 이게 북한을 또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게도 이득입니다. 자, 이런 점을 종합해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속도를 가지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도 결국에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나오는 것은 이제 병진 정책의 두 번째 목표, 경제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네.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베리아로부터의 이제 천연가스 송유관이 지나가게 되면 그 통관료로 적어도 1년에 1억 불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부족 문제도 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결국에는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다면은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러 경제 협력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 또 문제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CVID를 이제 주장하고 네, 이제 북한은 이제 CVIG를 이제 주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제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네.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최대한 압축해서 일괄적으로 타결하자 하는 거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능하면 단계화해서 보상도 그때그때 해주고 단계화해서 좀 시간을 넓게 잡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 잘 조율하면서 네. 적정한 시간도 잡아주고 또 보상도 적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네. 그 역할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잖아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정착인데 이 회담이 비핵화 회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종전선언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이 회담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우리한테 조금 국민들한테 이제 중요한 게 이 네. 과정에서 우리 비용은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들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많이 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쪽을 이렇게 협상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가 제일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데요. 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미뤄볼 때는 참고하는 것이 이제 고전입니다. 이제 공자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협곡 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곡에서의 평화를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공자가 얘기한 것이 비록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로는 항상 안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무드가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와 장소와 어떤 환경 모두가 마치 한반도에 너무나 적합하게끔 마저 들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에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 정도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평화 체제가 존속되지 않거나 항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았을 때 그 후과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현재 아주 첫 발을 잘 뗐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첫 발을 띈 적은 몇 번 있었다. 근데 중간에 이행 문제, 특히 검증 문제로 문제가 됐던 중지가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그래서 그 검증 및 이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많이 써서 이 이행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럴 룰을 다시 범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아까 좀 정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안보는 늦게 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도 된다. 물론 이제 대북 확성기 철거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병력에 관한 것은 아니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군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핵화 폐기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이 방향성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정말 중요하죠. 네, 봉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 도보다리였나요? 네. 거기 벤치에 앉아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상 간의 이제 1대1 회담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배석자 없이 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카메라 앵글 때문에 뒷모습만 보였는데 사실 대화의 거의 80% 이상을 담당하시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뭐 주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발전소라는 단어는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네. 신문 보도도 있는데 뭐냐면은 결단을 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 보장을 네. 해주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말을 게을러 끌고 가더라도 물을 마시는 건 말이 결정을 해야 네. 되거든요. 억지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김정은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서 결정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네. 원장님 마무리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뭐 속담 네.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예. 하고 싶은데요. 이 비핵화의 길은 사실은 우리가 천리길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 한 발 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999발을 더 뛰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속담에 돌달리도 두드러 건너라고 예. 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실제 물 건너는 그 돌다리 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디뎌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제 장병들이 보는 거니까 네.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 태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네. 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의견 주시고 제안 주신 대로 동북아 4강의 역할과 움직임은 결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좀 잘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절하게 반영되길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새로운 출발과 함께 주변 4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여건이 잘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